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의 산간 마을, 낯선 찻집 앞 나무 벤치에 혼자 남겨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어요. 하지만 가방은 차 트렁크에 있었고 손에 든 건 작은 크로스백 하나뿐이었죠. 엄마, 여기서 잠깐만 쉬세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딸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주변의 태국어 간판들만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버려진 걸까요? 내 딸이 추석의 날을. 엄마, 이번 추석에 특별한 여행 어때? 수진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딸의 집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돕고 있었거든요. 1년 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손자 돌보고 집안일 거들고 반찬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여행? 추석에?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풍경 사진이 가득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황금빛 사원, 야시장의 화려한 불빛들. 태국 치앙라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래. 엄마, 재혼하시기 전에 우리 마지막 가족 여행 가요. 마지막 가족 여행.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나는 1년 전부터 재혼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상대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외과 의사 선생님.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딸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시고.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표정이 얼마나 차갑던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 없었어요. 엄마도 행복하실 권리 있죠. 근데 재혼하시기 전에 우리끼리만 마지막으로 시간 보내면 안 될까요? 제 마음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딸이 마음을 연 것 같았어요. 1년간 삐걱거리던 모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 좋아. 우리 가자.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약혼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추석에 딸이랑 여행 다녀올게요. 수진이가 제 재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마음 정리하고 올게요. 전화기 너머로 약혼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숙 씨, 조심히 다녀와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걱정 마세요. 우리 딸이 잘 챙겨줄 거예요.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9월 28일 추석 아침,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수진이와 사위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내 캐리어를 받아들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다녀오시게 제가 다 챙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마워, 민호야.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해외 학회도 몇 번 다녀왔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딸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란 기대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수진이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엄마, 푹 주무세요. 도착하면 멀리 가야 해요. 응, 고마워. 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안심하며 눈을 감았어요. 치앙라이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항이었고 렌터카 센터에서 민호가 차를 빌렸어요. SUV였습니다. 어머님, 뒷좌석에 편하게 앉으세요. 나는 뒷좌석에 앉았고 수진이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사원들, 오토바이를 탄 스님들, 형형색색의 과일을 파는 노점상들. 이국적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수진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산 쪽으로요. 경치 좋은데. 한적하고 조용한 곳.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고 양쪽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려다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캐리어에 넣어드릴게요. 짐 가벼운 게 좋잖아요. 응, 그래. 나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여권, 지갑, 핸드폰이 모두 들어있는 큰 가방이었어요.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있었죠. 안에는 립스틱,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 된 명함. 친구 선미가 태국으로 떠나기 전에 준 게스트하우스 명함과 작은 열쇠였어요. 경수가 언젠가 태국 오면 여기로 와. 내가 게스트하우스 차릴 거야. 그 말과 함께 건넨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선미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명함을 지갑처럼 간직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산으로 올라갔어요. 2시간, 3시간 점점 마을도 사라지고 길도 좁아졌습니다. 여기 정말 한적하네. 근처에 호텔이라도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내가 예민한 걸까요? 오후 5시쯤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마을 같았어요. 나무로 된 찻집 몇 개, 태국어로 된 간판들, 닭과 개가 돌아다니는 한적한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 내리세요. 뷰가 진짜 끝내줘요. 수진이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산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작은 찻집 앞에 나무 벤치가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근처 사원도 보고 올게요. 한 30분? 그래, 천천히 다녀와.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와 민호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금방 올게요, 어머님.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었어요. 차는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괜찮아. 화장실 멀리 있나 봐. 1시간이 지났어요. 혹시 길을 잃었나? 이 산길에서? 2시간째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찻집 주인으로 보이는 태국 여성이 나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나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손짓 발짓으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뭔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딸, 차 돌아와야 하는데. 주인은 고개만 갸우뚱했어요. 나는 핸드폰 번역기라도 쓰려 했지만 핸드폰은 가방 안에 있었죠. 가방은 차 트렁크에. 3시간째 완전히 밤이 되었습니다. 찻집에 불이 켜졌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주인이 나를 안쓰럽게 보더니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내 목소리가 제대로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크로스백을 열어보니 태국 바트 500바트만 있었어요. 하나로 2만 원 정도? 수진이가 기념품 사라고 준 돈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절 연휴라 그런지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이 찻집 처마 밑에 담요 하나를 깔아줬어요. 잠깐만 더 기다려봐요. 딸이 곧 올 거예요. 분명.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나는 처마 밑 담요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고 벌레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크로스백을 열고 안을 뒤졌습니다. 립스틱, 손수건, 그리고 낡은 명함 한 장. 선미의 집치 악나이 매사롱 지역. 30년 전 친구가 준 명함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작은 녹슨 열쇠도 만져졌어요. 선미야, 너라면 나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나를 버릴 리 없어. 차가 고장 났을 거야. 내일 아침이면 분명 찾으러 올 거야. 내 딸이 이럴 리 없어. 절대로.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년간 내 재혼을 반대하던 딸의 차가운 눈빛을, 남편 민호와 나눴던 속삭임을, 마지막 가족여행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수진아, 설마 내가. 그날 밤 나는 태국 치앙라이의 낯선 찻집 처마 밑에서 추석 보름달을 보며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딸이 나를 버린 추석. 가족이 모여야 할 명절에 나는 이국 땅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버려진 지 사흘째 쓰레기통을 뒤지던 경숙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인 여행 블로거 사라였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린 영상 한 편이 태국 한인 커뮤니티를 뒤흔들고 30년 전 친구 선미가 남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할머니, 이 명함 혹시 선미의 집이요? 제가 아는 곳이에요. 눈을 뜨자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처마 밑 딱딱한 땅바닥에서 잔 탓이었어요. 목과 어깨가 결리고 허리는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40년 넘게 간호사로 서서 일했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자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찻집 주인이 밖으로 나와 나를 보더니 뭐라고 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알아듣지 못했지만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주인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울어서 그런가 봐요.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주인이 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작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밑은 까맣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내가.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경찰에 다시 가봐야 해. 한국 대사관이라도 찾아야 해.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가진 돈은 태국 바트 500바뿐. 핸드폰도, 여권도, 신용카드도 전부 수진이가 가져갔습니다. 찻집을 나와 마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나무로 된 집들, 닭과 개들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외국인 노인 여자가 혼자 마을을 헤매는 모습이 이상했겠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써 있었어요. 태국 한식당.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안에 있던 건 태국 현지인 직원들 뿐이었어요. 한국인 주인은 지금 한국에 가고 없다고 영어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어디 있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곳은 방콕에서도 너무 멀고 치앙라이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대사관은커녕 경찰서도 멀었어요. 다리가 풀려 식당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나는 어쩌란 말인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찻집 처마 밑에서 보냈습니다. 주인이 하루 한 끼씩 밥을 줬지만 미안했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배가 너무 고팠어요. 찻집 주인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돈도 없이 얹혀 사는 외국인 노인을 계속 돌볼 수는 없겠죠.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뒷골목을 걸었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 뒤편에서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컸습니다. 40년 넘게 수간호사로 일하며 존중받고 살았던 내가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음식물 쓰레기들이 보였습니다. 아직 먹을 만한 밥 몇 숟갈, 반쯤 먹은 과일 조각들.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오마이 가드. 할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젊은 외국인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금발에 배낭을 메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국 분이세요? 괜찮으세요? 그 여자는 기초적인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만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딸이 저를 여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사라예요. 영국에서 온 여행 블로거고요. 사라라는 여자는 물과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먹었어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나는 사라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추석 연휴에 딸과 함께 태국 여행을 왔다가 이곳에 혼자 버려졌다는 것. 여권도 지갑도 핸드폰도 모두 가져갔다는 것. 3일째 여기서 혼자 있다는 것. 사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추석에? 가족 명절에 이런 일을? 사라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나를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 SNS에 올릴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해요. 도움을 요청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사라는 영어로 영상을 찍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할머니가 딸에게 버려져 3일째 태국 시골에서 혼자 있다는 것,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해시태그 달아서 올릴게요. 태국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이 보면 분명 도와줄 거예요. 사라는 나를 자신이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숙소였지만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었어요. 깨끗한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습니다. 3일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눕는 거였어요. 사라가 태국 음식을 사다 줬습니다. 볶음밥이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배가 고파서 그렇게 느껴진 걸 수도 있겠죠. 할머니, 제 SNS 영상이 벌써 조회수 2만이 넘었어요. 태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사라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댓글들이 한글로 달려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친딸이 이럴 수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해야죠. 유기죄예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에. 그때 사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나 봅니다. 할머니, 치앙라이 한인회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사람을 보내준대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도 이미 제보가 들어갔대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라는 자기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펴서 나를 재워줬어요. 혼자 두기가 불안했나 봅니다. 할머니,
혹시 태국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친척이나 친구라도? 사라의 질문에 나는 작은 크로스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지갑처럼 지니고 다닌 명함을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선미의 집치 악라이 매사롱 지역. 뒷면에는 작은 지도와 전화번호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친구가 30년 전에 준 거예요. 태국으로 시집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차린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친구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대요. 장례식도 못 갔어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사라가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커지더군요. 할머니, 이 집 저 알아요. 뭐라고요? 선미의 집.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차로 한 20분? 유명한 한인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주인이 돌아가신 후로 문을 닫았대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곳이 있어요? 네. 제가 치앙라이 올 때 여행 블로거들 사이에서 들었어요. 전설 같은 곳이래요. 한국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던. 나는 명함과 함께 작은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선미가 준 열쇠였어요. 언젠가 태국 오면 여기로 와. 내가 쉴 수 있는 방 하나는 항상 비워둘게. 선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라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내일 한인의 사람들이 오면 같이 거기 가봐요. 혹시 뭐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선미야,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할머니, 일어나세요. 한인회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라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게스트하우스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 든 한국인 남자가 내려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선미가 나를 위해 남겨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내 딸 수진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인회에서 온 남자는 경숙을 선미의 집으로 데려간다. 먼지 쌓인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쇠로 여는 순간 30년 전 경숙과 선미가 함께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 있고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 서랍에서 경숙 앞으로 된 봉투 하나가 발견되는데 경숙 씨 이게 유언장입니다. 이선미 씨가 전 재산을 당신 앞으로. 게스트하우스 앞에 선 남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하얀 머리카락,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경숙 씨 맞으시죠? 저는 치앙라이 한인회 총무 이정호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국말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SNS에서 봤습니다. 정말 큰일 겪으셨네요. 추석의 딸이.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이분이 30년 된 명함을 가지고 계세요. 선미의 집이요. 이정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미 씨 게스트하우스요? 이선미 선생님? 네, 제 친구였어요. 같이 간호사 일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선미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죠.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선미의 장례식에 못 간 게 아직도 미안했거든요. 혹시 그 게스트하우스가 아직 있나요? 있죠.
폐쇄되긴 했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관리인이 가끔 청소하러 간다고 들었는데 가보시겠어요? 나는 크로스백에서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선미가 준 열쇠인데 이정우 씨가 열쇠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봅시다. 차로 20분이면 돼요. 차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사라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영상 찍어도 되냐고 물었지만 나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경숙 씨,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했어요. 내일 직원이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우리 한인들끼리 도와야죠. 그런데 이정우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경숙 씨 따님이 한국에서 이미 실종 신고를 하셨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추석 다음 날 경찰에 어머니가 태국 여행 중 실종됐다고 신고했대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종 신고. 그럼 수진이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나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럼 저를 진짜로. 네.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국제범죄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화였어요. 내가 낳아 기른 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차창 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 차가 멈춘 곳은 작은 언덕 위였습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이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견고해 보였습니다. 현관 위에 한글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선미의 집.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30년 전 선미가 태국으로 떠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경수가, 나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차릴 거야. 꼭 놀러와. 내가 쉴 수 있는 방은 항상 비워둘게.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끼웠어요. 30년 만에 찰칵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먼지가 쌓인 프론트 데스크, 나무 계단, 한글로 된 안내문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 나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병원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나와 선미가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30대였죠. 꿈도 많고 미래도 밝아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선미야.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습니다. 유리에 먼지가 가득했지만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경숙 씨, 여기 좀 보세요. 이정우 씨가 프론트 데스크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이게 봉투가 있는데 경숙 씨 이름이 써 있어요. 나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흰색 큰 봉투였어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박경숙에게. 선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편지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우 씨와 사라가 조용히 물러나 나를 혼자 두었어요. 나는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경숙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경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먼저 가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났어. 30년 전 내가 태국으로 떠날 때 넌 울면서 배웅해줬잖아.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던 내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경수가, 나는 여기서 정말 행복했어. 남편도 좋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것도 즐거웠어. 하지만 늘 미안했어.
내가 한국에서 혼자 아이 키우고 시댁 눈치 보고 힘들게 사는 동안 나는 여기서 자유롭게 살았잖아. 그래서 준비했어. 내가 언젠가 나를 찾아올 때를 위해서. 이 게스트하우스 내 거야. 남편도 돌아가시고 나도 곧 떠날 텐데 이걸 그냥 남에게 넘길 수는 없었어. 우리 둘이 함께 꿈꿨던 공간이잖아. 기억나? 병원 옥상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 나중에 우리 둘이서 작은 펜션 하나 차리자.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 경수가 내가 여기 올 일이 생겼다면 아마 힘든 일이 있어서겠지. 내가 널 몰라서? 넌 절대 여행 삼아 여기 올 사람이 아니잖아. 분명 뭔가 큰일이 생긴 거야. 여기서 쉬어. 다시 시작해.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국 은행 계좌에 120만 바트 있어. 하나로 4,500만 원쯤 돼. 그리고 한국 은행 계좌에 3억 원 넣어뒀어. 다 내 이름으로 해뒀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받아. 관리인 완차이가 다 알아. 그 사람 믿어도 돼. 우리 남편 사촌이거든. 경수가 사랑해. 내 평생 최고의 친구. 다음 생에서 또 만나자. 그때는 내가 언니 할게. 2018년 9월 15일 이선미.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40년 우정, 30년 기다림, 그리고 5년의 부재. 모든 것이 이 편지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미야, 나는 너한테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그때 손자가 아프다고 딸이 불러서 병원에 가느라 바빴거든요. 선미 부음 소식 듣고도 나중에 성묘 가야지 하고 미뤘어요. 그런데 선미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숙 씨, 이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봉투에 법률 서류들이 있네요. 유언장도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어요. 전부 경숙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소유권 이전 서류, 태국은행 계좌 사본, 한국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공증받은 유언장. 모든 것이 5년 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미가 죽기 한 달 전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태국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친근한 눈빛이었습니다. 경숙 씨? 네, 맞아요. 남자는 나를 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완차이예요. 선미 씨 남편 사촌이에요.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저를요? 네. 선미 씨가 말했어요. 경숙이 언젠가 올 거야. 그때까지 이 집 잘 지켜줘라고요. 완차이는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이제 이 집 주인이에요. 경숙 씨가. 나는 열쇠를 받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요? 선미 씨가 원했어요. 이 집은 경숙 씨 거예요. 완차이는 게스트하우스 안을 보여줬습니다. 1층에 프론트와 식당, 2층에 객실 6개.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완차이가 5년간 관리해 온 거였습니다. 손님 방 하나는 항상 비워뒀어요. 선미 씨가 경숙이 오면 쓸 방이라고 했거든요. 완차이는 2층 끝 방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이 큰 방이었어요.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계곡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30년 전 우리 사진이었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미가 봤을 풍경, 선미가 나를 위해 준비해 둔 방. 선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라와 이정호 씨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챙겨 내려갔어요.
경숙 씨,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에 직원이 온대요. 그리고 이정호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수진이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뉴스 제목이 보였어요. 추석 연휴 친모 태국 6기 30대 딸, 실종 신고 후 재산 처분 시도.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실종된 후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내 아파트 매매 상담을 받았답니다. 보험회사에도 전화해서 해외 여행자 보험 사망 보험금을 문의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SNS에는 이렇게 썼더군요. 엄마와의 마지막 여행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나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유기죄로. 당연하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영상 전부 올렸어요. 한국 사람들 엄청 화내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은 지났어요. 이제 분노만 남았습니다. 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미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친구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30년을 기다려준 그 마음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선미가 원한 대로. 그리고 수진이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자. 한국 대사관 직원과 태국 변호사가 함께 경숙을 찾아온다. 그들이 가져온 조사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수진과 민호의 빚, 계획적인 범행,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재산 처분. 경숙은 국제협력 수사와 법적 대응을 시작하고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는데, 경숙 씨, 이건 명백한 계획적 유기입니다. 국제범죄로 기소 가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의 집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 2명, 태국 변호사 1명, 그리고 이정호 씨가 함께 있었어요. 나는 완차이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박경숙 씨, 저는 주태국 한국 대사관 영사과 김민석입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옆에 있던 여자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같은 부서 박지은입니다. 정말 힘드셨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쪽은 태국 변호사 수핏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하세요. 나이 든 태국인 남자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이런 사건 많이 다뤘어요. 걱정 마세요. 김민석 씨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따님은 9월 28일 추석 당일 귀국했고 다음 날 바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기록과 경찰 신고서가 보였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사위가 위조 위임장을 들고 경숙 씨 아파트 매매를 시도했어요. 내 아파트를?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건 9월 30일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문의했다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와 민호는 내가 죽은 것으로 만들려 한 거였어요. 얼마나 받으려고 한 건가요? 여행자 보험 사망보험금이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시세 15억이에요. 16억. 딸과 사위는 나를 16억에 판 거였습니다. 수핏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것 봐요. 따님 부부 빚 조사했어요. 서류를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로 대출 2억 5천만 원. 사위 개인 신용 대출 5천만 원. 그리고 사채 1억 원. 사채요? 네. 고리대 금업자한테 빌렸어요.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 이정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숙 씨 재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김민석 씨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따님이 경숙 씨한테 명예 이전 요구했던 기록이 있어요. 문자 메시지 남아 있습니다. 내 핸드폰은 수진이가 가져갔지만 통신사 기록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엄마, 제발 아파트 명예 좀 넘겨줘. 우리 죽게 생겼어. 이런 문자 여러 번 보냈어요. 경숙 씨가 거절하자 이런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기억났어요. 작년 가을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수진아, 그 집은 내 아빠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내가 죽으면 너한테 갈 텐데 왜 지금 달라는 거니? 그때 수진이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굳어지던 얼굴.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딸은 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라가 노트북을 열어 수진이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채널 유진맘의 품격 있는 하루 구독자 30만 명. 영상들을 봤습니다. 화려한 집, 완벽한 엄마, 그리고 가끔 나오는 나. 우리 엄마가 해주신 반찬들이에요. 영상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가 만든 음식을 자랑했어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올린 게시물이 보였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 재혼하시는 엄마와 마지막 추억 만들기. 마지막 추억. 나를 버리고 올 마지막 여행이었던 거죠. 김민석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경숙 씨, 이미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보였습니다. 추석에 친모 6기 30만 유튜버의 충격적 실체. 태국의 어머니 버리고 귀국, 다음날 아파트 처분 시도. 효녀 SNS는 거짓 사채 빚 때문에 극단 선택. 기사마다 수진이의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SNS에서 환하게 웃던 그 사진들이 지금 따님 집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어요. 경찰도 출동했고요. 영상이 하나 재생됐습니다. 뉴스 영상이었어요. 아파트 앞에 카메라와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와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타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수진 씨, 어머니한테 할 말 없으세요? 왜 추석에 그런 짓을 했습니까? 보험금이 목적이었나요? 수진이는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진짜 눈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구독자들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은 폐쇄됐고 SNS 계정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제 영상도 한국에서 엄청 퍼졌어요.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어요. 300만 명이 내 이야기를 봤다는 거였습니다. 박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숙 씨, 혹시 한국 방송국 인터뷰 요청이 있는데 하시겠어요? 인터뷰요? 네. 주요 방송 세 곳에서 요청이 왔어요. 화상으로 하면 돼요. 경숙 씨 입장을 직접 밝히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선미의 집 거실에서 화상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한국의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의 질문이 들려왔어요. 박경숙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낳아 기른 딸이 추석에 저를 외국에 버렸어요. 따님과 사위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를 버린 다음 날 바로 제 아파트를 팔려고 했고 보험금도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제가 죽기를 바란 거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따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왜 이랬는지 알아. 돈 때문이었지. 하지만 그게 사람을 버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니? 그것도 추석에 가족이 모여야 할 명절에.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야. 인터뷰가 끝난 후 김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경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여론도 완전히 경숙 씨 편입니다. 다음 날 수필 변호사가 준비한 고소장을 검토했습니다. 피고소인 박수진, 김민호를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소합니다. 1. 유기죄 형법 제271조 2. 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231조 위조 위임장 3. 사기죄 형법 제347조 보험금 편취 미수 4. 노인학대죄 노인복지법 제55조 23.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국제범죄라서 양국 경찰이 협조 수사할 겁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나는 고소장 끝에 서명했습니다. 박경숙.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정호 씨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이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에서도 곧 소환장을 발부할 거예요. 따님과 사위는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일주일 후 소환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대요. 취재진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요. 손녀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경숙 씨, 한국에서 성금이 5천만 원 넘게 모였어요.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친구가 남긴 것도 있고 그 돈은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써주세요. 경숙 씨,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일 겪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을 도와주세요. 김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씨 뜻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돌아갔어요. 나는 선미가 나를 위해 준비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지만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선미야, 빈 방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지금 내가 남긴 집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내 딸을 고소했어. 이게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미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경수가 잘했어. 내가 참기만 하면 그 애는 평생 그렇게 살아. 이번에 확실히 배우게 해야 해. 선미는 늘 그랬어요. 나보다 강했고 결단력이 있었죠.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선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매일 밤 읽고 있었어요.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미가 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되찾는 사람입니다. 수진이,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해. 법정에서 만나자. 창밖의 달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5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진과 민호는 피고석에 앉아 있고 경숙은 태국에서 화상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정에서 모녀가 마주하는 순간 수진은 울며 용서를 구하지만 경숙의 대답은 냉정하다. 내가 버린 건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지켜온 모든 것을 버린 거야. 판결이 내려지고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노인 유기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피고인 박수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5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태국 치앙라이 선미의 집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연결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민석 씨가 옆에 앉아 통역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완차이와 사라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 곧 시작합니다. 긴장되시죠? 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화면 속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방청객들이 가득 찼고 기자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피고석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수진이와 민호였습니다. 5개월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검은색 정장.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착석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어요. 피고인 박수진, 김민호에 대한 유기죄 등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들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박수진과 김민호는 2024년 9월 28일 추석 당일 피해자 박경숙 씨를 태국 치앙라이 산간 지역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버린 당일 귀국했고 다음 날 허위 실종 신고를 했으며 피해자 명의 부동산 처분을 시도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민호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문의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빚 때문이었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 있었고 사채업자들한테 협박을 받았어요. 엄마 아파트와 보험금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모를 외국에 버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판사가 민호를 받습니다. 피고인 김민호, 당신은 어떻습니까? 민호도 일어섰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빚을 만들었고 제가 아내를 부추겼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판사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해자 박경숙 씨,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나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네, 판사님. 태국 치앙라이에서 출석했습니다.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는 화면 속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딸도 화면을 보며 나를 보고 있었어요. 5개월 만에 대면이었습니다. 수진아,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3일 동안 태국 시골에서 혼자 있었어.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쓰레기통을 뒤질 뻔했지.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내가 계획적으로 나를 버렸다는 거야. 추석에 말이야. 가족이 모여야 할 명절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나는 너를 낳아서 기르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웠지만 참았어.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손녀도 키워줬지. 그런데 너는 나를 16억에 팔려고 한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아, 나는 묻고 싶어. 내가 나를 버릴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했니?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뿐이었니? 수진이가 일어나 화면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저 정신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엄마 아파트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지금 진짜로 후회하는 거니? 아니면 잡혔으니까 후회하는 거니? 엄마, 내가 나를 태국에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후회했니? 실종 신고할 때는? 아파트 팔려고 할 때는?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유튜브 하면서 효녀 행세하고 있었을 거야. 내 돈으로.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처벌이 있으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딸이 감옥에 오래 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딸에게는 손녀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키운 아이죠.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다만 딸이 이 죄의 무게를 평생 기억하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를 바라요.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노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여러분도 언젠가 늙습니다. 노인 유기는 범죄예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피해자 박경숙 씨께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으면서도 손녀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김민호. 당신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령의 친모를 외국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더구나 추석 명절에 범행을 저질러 가족의 의미를 훼손했습니다. 피해자는 3일간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정신적 트라우마는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판사가 수진을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손녀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합니다.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유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민호, 유기죄 방조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수행하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화상 연결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딸은 피고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호가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김민석 씨가 물었어요. 경숙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끝났네요.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증언이었습니다. 사라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전 세계가 할머니 편이에요. 제 SNS에도 응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고마워요, 사라. 완차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경숙 씨, 이제 쉬세요. 많이 힘드셨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치앙라이의 푸른 산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내 집이었어요. 수진이는 한국에서 벌을 받을 것이고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아물게 해주겠죠. 그날 밤 선미의 방에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미야,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거야. 판결 후 1년. 경숙은 선미의 집을 경숙-선미 하우스로 새롭게 열어 외로운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완차이 사라와 함께 만든 따뜻한 공동체. 1년 후 추석 전날. 2025년 가을. 선미의 집은 이제 경숙-선미 하우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위에 걸린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 태국어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경숙 선미 하우스 모든 일을 위한 쉼터. 마당에서는 한인 할머니 세 분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이할머니, 최할머니. 모두 태국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이곳에 와서 함께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김할머니가 부엌 쪽을 보며 물었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내일이 추석이니까 송편을 빚어야죠. 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태국 시골에 버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추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완차이가 마당에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경숙 씨, 내일 손님 2분 더 온다고 했죠? 네. 방콕에서 오신대요. 한국 분들이에요.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SNS에서 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도 있었고 태국에 사는 한인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사라도 자주 왔습니다. 이제는 게스트하우스 SNS 담당을 맡아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 영상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어요.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사라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고마워, 사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가 강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부엌에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손을 움직였어요. 하얀 반죽을 동그랗게 빚고 속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장님은 한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최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립죠. 하지만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손을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요? 따님은?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 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글쎄요. 연락은 없어요. 사실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수진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혹시 올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궁금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손녀는 잘 크고 있을까? 송편을 다 빚고 찜통에 쪘어요. 솔잎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차례 지낼 거예요. 다들 참석해 주세요.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선미야, 내년 추석도 여기서 보내게 될 것 같아. 고마워. 내가 나한테 이런 곳을 남겨줘서. 추석 당일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완차이가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난다고 알려줬습니다. 경숙 씨, 손님이 오나 봐요. 이상했어요. 오늘은 예약이 없었거든요. 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청바지에 티셔츠, 낡은 운동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나를 보고 멈춰 섰어요.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미안해요. 갑자기 와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나와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할머니들과 완차이, 사라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랑은 이혼했어요. 작년에. 손녀는 친가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안정되면 데려올 거예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니? 내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청소든 설거지든 뭐든지 할게요. 월급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거칠어진 손, 낡은 옷. 예전의 화려한 유튜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진아, 네 엄마.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일단 들어와. 밥은 먹어야지. 추석인데. 수진이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엄마 진짜요? 진짜 용서는 아니야. 하지만 너도 내 딸이고 오늘은 추석이잖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날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도. 천천히 가자.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평생 갚을게요. 울지 마. 들어가서 손 씻고 와. 송편 있어? 수진이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여기서 지내. 일은 내일부터 시켜줄게. 힘들 거야. 괜찮아요. 뭐든지 할게요. 수진이가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들, 완차이, 사라, 그리고 수진이까지. 송편과 나물, 전이 놓였어요. 자, 다들 한 해 동안 건강하셨으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라요. 내가 먼저 송편을 들었습니다. 모두 따라서 먹었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들이 수진을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가 설거지를 자청했어요. 제가 할게요, 엄마. 그래. 부엌은 내가 책임져. 나는 마당에 나와 달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려고. 천천히. 며칠 후, 수진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수진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경숙 씨 딸이 참 부지런하네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나서 좋겠어요. 나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가족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손녀 사진 보여드려도 돼요? 그래.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잘 크고 있네. 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국 가서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1년 후 또 다른 추석. 시간이 흘러 또 추석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의 자연스러운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송편 반죽 이거면 충분할까요? 응, 충분해. 마당에서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할머니들도 완차이도 사라도 함께였어요. 엄마, 왜? 고마워요. 기회 줘서. 수진이가 송편을 빚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미소가 아니라 조용하고 진실한 미소였어요. 그날 밤 선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선미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선미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경수가 잘하고 있어. 용서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야. 조금씩 천천히.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2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3년 후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가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아이를 쫓아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제가 꽃 땄어요. 손녀가 나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래, 예쁘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수진이가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올해도 송편 빚어야죠? 그럼. 추석인데.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은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송편을 빚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선미야, 내가 남겨준 이 집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어. 그리고 배웠어. 용서는 과정이라는 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남쪽 하늘 아래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어. 고마워, 내 친구야. 이 이야기는 버려짐에서 시작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끝났습니다. 노인 유기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우정은 죽음을 넘어서도 이어진다. 용서는 과정이며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은 피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만들어진다. 모든 노인분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